예를 들어서 가맹점이 100개예요. 근데 처음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이 1억이에요. 당연히 욕을 할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정보공개서 제공 이행했다라는 것과 이게 허위 과장이라든가 기만적 정보 제공이 된다라는 건 또 다른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공개서에 있는 정보는 제공은 했지만 가맹사업법은 점주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겼어요. 근데 파산을 하네? 재산이 없어요. 사랑하시죠. 이것도 다시 녹음을 킬 거거든요. 안 될 때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자연스러움을 추구해야 되니까 졸음 방송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이랬어요. 평일에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주말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말에는 출근을 일단 안 하시죠? 상담하다 보면 시간이 오버될 수가 있고 이러니까 이게 딱 있으면 불안하더라고요. 우리가 프랜차이즈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가맹 본사의 입장에서는 좀 안 알려주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이게 안 알려주고 싶다는 것은 가맹점에는 좀 불리하고,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은 가맹점에서 공격을 해온다거나 가맹점의 권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안 알려주면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가장 걱정해야 하는 거 어떤 게 있어요? 점주가 가장 걱정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가맹 본부가 잘 안 알려주기 때문에 점주가 모르고 넘어가는 본인들의 권리?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공정위의 정보공개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보면은 본사의 재무 상황, 그래서 3년간의 본사가 어떤 식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전 것들도 사실 지금 다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최소 3년 정도를 보면은 땡땡 커피 같은 경우에는 해가 가면 갈수록 손실이 누적이 되는 수시로. 그럼 사실 당장 회사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카페베네가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던데. 혹시 뭐 거래처거나 이런 건 아니시죠? 아니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럴 수 있고, 이제 사실 그런 거 좀 보여주기 싫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보공개를 또 미리 안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사가 그렇게 좀 재무 구조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기만적 정보 제공이 되는 거죠. 이거를 봤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봤으면은 계약을 안 했을 거다,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안 했을 거다라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은 이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거든요. 정보공개서를 제공을 안 했을 때 그 정보공개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주요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지금처럼 뭐 재무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뭐 가맹점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면적당 매출, 그리고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부담하게 될 가맹사업자들의 부담, 또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딱 받아봤으면 이걸 가지고 이런 서류가 있구나 라는 걸 점주들이 알면 비슷한 동종 혹은 동일한 업종의 본사의 정보공개서를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맹점이 100개예요. 근데 처음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이 1억이에요. 여기는 가맹점이 이제 3개인데 초기 들어가는 비용이 2억이에요. 그럼 당연히 욕을 할 거 아니에요. 인지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이 가맹점이 많으면 물류를 좀 더 싸게 가져와서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선호한다라고 보면 이렇게 가맹점 수가 적은 데를 선택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게다가 더 브랜드 큰 그런 곳들이 초기 비용이 더 저렴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정보공개서는 그냥 뭐 문서로 주기도 하고 메일로도 줄 수 있는 거죠? 주실 수 있는데 다만 그 수령 일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메일이셔야 되니까 구글 같은 거는 안 되고 뭐 네이버 메일은 가능하죠. 읽은 날짜나 이런 게 시간이 표시가 되니까.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은 메일로 보냈는데 점주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적이 없다, 열었지만 읽어본 적은 없다, 이런 거는 그거는 이제 의미 없는 주장이죠. 일단 본 걸로 보는 거네요. 정보공개서는 이제 제공을 했는데 가맹점 개수라든지 3년간의 매출의 추이 이런 건 짚어드릴 필요는 없나요? 저희가 이렇습니다라는 거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제공을 하면 의무는 끝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자체는 그냥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을 받기 14일 전에만 사실 주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정보공개서 1월 1일에 있다 라고 하면 그냥 플러스 15일 한 달에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아니면 가맹금을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형식적으로 정보공개서 제공 이행했다라는 것과 이게 허위 과장이라든가 기만적 정보 제공이 된다라는 건 또 다른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공개서에 있는 정보는 제공은 했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하고 전혀 다른 내용들로 내가 설명을 했어요. 틀린 정보를 제공을 하면 문제가 그렇죠. 당연히 될 그런 거고. 것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보공개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보셔야 되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게 진짜야 아니야 라는 걸 판단을 하고 등록을 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나중에 소송 중에 뭐 자산이라든가 부채라든가 가맹점 개수라든가 면적당 이 매출이라든가
이 산출 근거를 확인을 했는데 허위예요. 그러면은 여기 기재된 거 자체가 허위잖아요. 가맹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정보공개사 등록을 취소해버린다든가 이거 자체로 이제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로 쓰기 위한 내용인 것 뿐이지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게 공정위가 다 내용을 심사해서 아 여기는 가맹점들의 뭐 매출이 이렇구나 그건 아니에요. 아 그럼 공정위는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제출만 하면 올려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권만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사가 있긴 하지만 아주 까다롭지 않나 보네요. 여기에 있는 숫자의 진위를 판단하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고 그 문제를 파악하는 내용 중에서 사실이 아닌 게 있다 그러면은 정보공개서 자체가 취소가 될 수가 있고 네, 공정위에서는 이제 그런 행정처분을 할 수 있죠. 등록 취소. 그리고 가맹점 간의 영업권 있잖아요. 그 거리 제한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하게 얘기되는 경우들이 있던데 그게 또 뭐 업종에 따라서 뭐 거리가 뭐 몇백 미터에서 또 좀 다양해지더라고요. 공정위에서 이제 어떤 권고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영업 지역이다라는 거는 영업 활동의 범위와 같은 말은 아니에요. 영업 활동 범위라고 하면은 배달도 그 지역에서만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본사와 점주는 각각 독립된 사업자고 마찬가지로 A라는 점주, B라는 점주 둘 다 독립된 사업자예요.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저기 배달의 깃발을 꼽으면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최소 여기 안에서는 신규 가맹점을 출점하거나 직영점 설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점포의 위치가 중요한 거지. 점포의 물리적 위치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해서 여기 그 영업지역 딱 여기 바로 앞에다가 했다. 그럼 사실상 교차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영업하는 범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사실상 영업지역의 침해가 아니냐라는 부분들은 사실 점주들이 호소하는 부분들이긴 하죠. 근데 법에는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배달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맹점 간의 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물리적 거리? 물리적 거리는. 그게 뭐 업종마다는 다르겠지만 이제 정해주는 내용대로. 그거는 가맹 계약마다 본사가 점주들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근데 최소 거리는 있지 않나요? 최소 거리는 그런 것도 없어요. 가맹 그래요? 한 본사가 A라는 가맹점과는 영업지역을 여기는 인구수가 많고 여기는 뭐 대학 가고 하니까 여기는 그냥 반경 500m만 줄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은 브랜드지만 저기 외진 강원도다 라고 하면은 좀 더 10km를 줄 수도 있는 거죠. 본사가 제공한 그 거리는 지켜야 된다. 사실은 이제 소상공인들인데 그분들은 법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몰라서 손해보는 가맹 사업법 이런 거 없어요? 일단은 인테리어를 너무 인테리어를 맞았다 라고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물류 마진이 너무 폭리를 취한다 라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많고 이것도 뭐 비슷한 문제긴 하지만 이 정도 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했던 매출의 절반도 나오지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되게 많아요.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 또는 계약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상품 공급을 중단해버리고 이제 자기 말을 안 듣는 점주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사입을 했더니 위약금 위약벌 청구 소송을 한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부당하게 가맹 계약을 안 해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계약 기간이라는 게 사실 내가 가맹점을 내면서 개인적인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 내가 너무 아프다든지 이민을 간다든지 또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계약 기간 내에 나 그냥 폐업을 하겠다는 경우들도 가끔씩 생길 수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게 계약서 상에서 뭐 어떤 위약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만약에 폐업을 하면 본사의 위약벌 벌금을 내어라 이게 들어갈 수가 있나요? 사실 본사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 드리거나 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들어가시길 원하죠. 본사 입장에서는 2년 동안 가맹점들이 우리 본사로부터 물류를 사주는 하나의 거래처가 되는 거고 그죠? 우리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매월 로열티도 주고 물류 마진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2년 정도는 우리가 이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사에서 교육을 하고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폐점되기 원치 않죠. 또 폐점이 돼서 대부분 그 자리에서 간판가리를 해서 또 경쟁 업체가 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다른 경쟁 브랜드에서 간판가리를 시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더더욱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계약기간을 준수하도록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걸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으로 위약금이나 위약벌을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일신상의 사유라든가 어떻게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통 법률적인 표현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상법의 규정이 있긴 있어요. 이때는 위약금이나 이런 거 없이 뭐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가맹사업법 말고 상법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위약발 내지 않고 폐업을 할 수가 있는. 네. 그럼 약간 법적인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가맹사업법은 네. 점주를 위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을 뭐 위약벌이나 이런 것들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당연히 없고요. 오히려 과도하게 많은 위약금이나 이런 것들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뭐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지고 있죠. 그 부분도 있어요. 네. 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위약금 위약벌이 있다. 뭐 자점 매입을 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이런 것들이 있다.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이런 것들이 있다. 다 정보공개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모든 중요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페이지가 많아서 네. 사실 꼼꼼히 보시기가 어려운데 성공하는 창업을 하시려면은 내가 희망하는 그런 업종에 최소한 3개 이상의 내용의 정보공개서를 받아보셔야 되고 네. 이게 각 본사한테 연락해서 받아보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적어도 공정위에 게시가 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보셔야 돼요. 공정위에 게시가 되어 있는 건 영업비밀이나 거래처나 이런 것들은 다 블라인드 돼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것들이라도 보셔야죠. 성윤 가맹거래사님께서는 실제로는 또 변호사이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맹거래에 관련된 이야기를 상담을 하시다가 네. 바로 어떤 소송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으시겠어요? 일단 저한테 오신 거는 소송하려고 오시는 분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변호사고 거기에 가맹거래사 자격이 하나 더 있어서 전문성이 이제 더 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변호사를 찾아오실 때 대부분 소송을 하겠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네. 이제 오셨을 때 저희가 하는 거는 그분이 갖고 있는 증거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는 거죠. 이분이 이런 것들을 이 증거로 이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냐, 네. 그래서 이길 수 있냐, 이 부분은 사실 법리랑은 또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송 변호사님께서는 의뢰하시는 분들이 프랜차이저가 많으세요? 프랜차이지가 더 많으세요? 이거를 제가 가맹거래사들 실무 수습할 때 되게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네. 야, 어느 쪽이 맞냐? 그러면 사실 저는 세보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알기 어려워요. 근데 프랜차이저는 본사니까 아무래도 가맹점주들이 숫자적으로는 훨씬 많을 거잖아요. 뭐 100개 점, 200개 점 있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의뢰인은 고객일 텐데 네. 고객은 가맹점이 더 많으실 것 같긴 하네요. 글쎄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누군가가 걸어오면 또 방어하셔야 되잖아요. 네. 본사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점주 측에서 제가 거절해서 보냈는데 다른 데 가셔가지고 또 소송 거셔가지고 제 본사 측에서 또 찾아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또 거기가 선임이 된 경우도 있어요. 양쪽에서 다 찾아오신 경우들도 있어요. 오늘 주제가 사실은 가맹점들이 몰라서 당하는 어떤 가맹 사업법이 네.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혹시 본사가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없나요? 본사의 억울함. 뭐 힘들다고 해서 정말 마진 없이 다 교육비도 면제를 해주고 가입비도 면제를 해주고 인테리어도 실비로 다 해줬는데 조금 있다가 정말 다판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정말 이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본사에 딱 거래처라든가 레시피라든가 이런 것만 딱 취하고 딱 바꿀 목적으로 이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사실 그런 임원들, 뭐 본부장이라든가 이사 직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행동 때문에 본사에서 뭐 경업금지라든가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 이런 쪽으로 해서 소송을 걸고 싶다고 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경업금지 얘기하셨는데 이제 폐업하시는 점주님이 이제 동종업계를 하고 싶어서 폐업을 하고 직계 가족에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는 경우는 그건 그 경업으로 볼 수 있나요? 그건 계약서를 잘 써야 돼요. 가맹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것도 제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들에 보통 들어가 있기는 한데 계약 기간 중에는 가맹사업법에서도 경업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계약 기간 중이니까요. 근데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뭐 합의로 종료가 됐든 뭐가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되고 나서 경업금지 의무는 함부로 하면 그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난 먹고 살지 마. 직업을 갖지 마. 난 자영업을 해야 되는데 동종을 하지 마. 이거 좀 과할 수 있죠. 근데 시간적, 지역적 이런 인적 범위를 좀 한정을 해가지고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동종업이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기준이 동종까지는 애매할 것 너무 같긴 한데. 넓죠. 그쵸? 동일 정도를 하셔야 되죠. 동일한 아니면 그거보다 더 좁게 한다라고 하면 네. 내가 쌀국수집이다. 네. 그러면 이러이러한 메뉴를 판매하는 업은 할 수 없는. 메뉴를 딱 지정을 하면은 그게 동일로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동일보다 더 어떻게 보면 좁은 거죠. 우리가 이제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하면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음식 하면은 벗어날 수가 있고 쌀국수 하면은 동일로
딱 묶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해지겠네요. 그러니까 본사가 꼭 지키고 싶은 주요 메뉴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만 쓰지 않으면 거기서 뭘 해도 상관없어요. 이러신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적어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업무를 하는 거 이제 허용이 되되 이거 부분은 이제 안 된다 라는 것들을 좀 명확히 해주시면 그거를 위반했을 때 경업금지 가처분을 하실 수도 있고 그걸 위반한 것에 대해서 위약금이라든가 위약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실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이 상담하셨던 분들 중에서 가맹점주님께서 가장 억울했던 사례 이런 건 혹시 없나요? 예를 들면 본사가 너무 부실해서 이런 억울한 경험이 있다 이런 거. 제일 억울한 상황이 뭐냐면 변호사로서의 그거는 저희도 이제 날씨 신용평가랑 연계를 해가지고 사전에 재산 조회를 해본 다음에 가압류 해둘 수 있는 것들을 해두고 그 다음에 본안 소송을 들어가려고는 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돼서 사실 저희도 변호사도 이게 가능했던 부분이라 근데 그 전에는 정말 복불복이에요. 이겼어요. 근데 파산을 하네? 재산이 없어요. 회생하는 경우도 있고 파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처럼 그렇죠. 그러면은 너무 화가 나시죠. 이겨도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 와요. 파산이 되면은 결국은 못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이제 파산은 거의 이제 끝났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 회생은 정말 한 5년 동안 찌끔찌끔 이제 갚는 거죠. 그럼 회생은 아주 장기간 동안 작게 갚는다고 하더라도 다 갚는 건가요? 다 갚는 것도 있고 이제 이자나 이런 것들을 다 빼주거나 원금에 대해서도 좀 감액이 될 수 있어요. 저희 거래처도 압류까지 걸어놨는데 회생 절차를 딱 밟아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회생을 밟는다라는 거는 뭔가 끝만큼이나마 이 회사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개인생의 의지라도 있는 회사이기는 한데 어쨌든 채권자 입장에서는 너무 화나는 입장이에요. 그죠? 그쵸. 그쪽 사정은 잘 모르는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갚아야 된다고? 어느 세월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소송이 진짜 차라리 시작할 때 그랬으면 괜찮은데 소송 다 끝나서 1년을 기다려서 소송을 힘들게 끝냈는데 이렇게 되면은 되게 허망하신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가맹사업법이라는 게 잘 몰라서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보호를 못 받는 가맹점주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변호사업과 같이 하시다 보니까 되게 유리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1부 영상